안녕하세요. 성경과 고대 근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중왕국 이집트 문화의 황금 시대를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집트의 역사 개괄을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자, 이집트는 이제 고왕국, 고왕조가 무너지고 제1차 혼란기, 중왕조가 다시 통일하고 제2차 혼란기, 신왕조, 그리고 3차 혼란기 이렇게 심플하게 나누는데요. 자, 저희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거기에 이제 파라오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가 바로 제1차 혼란기를 배경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중왕국은 바로 요셉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데요. 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총리가 되고 했던 것이 바로 이집트 역사에서는 이 중왕조 시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이제 요셉 이야기를 많이 설교에서 들었지만 이걸 이집트 역사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 적 자체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자, 야곱이 이집트로 간 거, 가족들을 데리고 다 이집트로 들어간 것이 주전 1876년경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이제 이집트 역사에서 중왕국 시대인데, 이 연대 계산법은 제가 이 성경과 고대 근동 이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말씀에 기초해서 열왕기상 6장 1절 솔로몬이 이제 제위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바로 출애굽한 지 480년 후였다. 그걸 기점을 해가지고 하나씩 역추적해가지고 연대 계산하는 법은 첫 번째 영상에서 다루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간 게 주전 1876년이었다. 그리고 요셉이 먼저 갔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간 게 언젠가. 그게 이제 주전 1897년으로 봅니다. 자, 왜냐하면 야곱이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은 39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집트에 간 주전 1876년 그때 요셉은 39살이었다. 자, 요셉이 근데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온 게 17살이잖아요. 그게 대략 거기서 한 20년을 이제 더 거꾸로 빼면은 이제 대략 주전 1897년경이 됩니다. 이때는 중왕조의 아메네멧 2세 통치 말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총리로 이제 임명된 것은 주전 1884년경으로 보고, 이때가 이제 세소스트리스 2세라고 하는 파라오 때고요. 이 사람이 바로 악몽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이제 해몽해 주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거의 통치 말기였기 때문에 곧 죽고, 요셉이 총리로서 생애 대부분을 보낸 시간은 중왕조 역사에서 최고 전성기를 이제 이끌었던 대왕의 칭호를 받는 세소스트리스 3세 시기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셉이 죽는 게 110세죠. 이때가 주전 1805년경이고, 이때는 이제 아메네멧 3세 통치기다. 가족이 이집트에 다 들어오고 나서 한 71년 후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게 되지요. 자, 파라오 앞에 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집트의 약간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할 게 있는데, 자,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설 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41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집트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청결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자, 이집트인들은 우리 옛날에 머리에 이가 있었잖아요. 그 이를 굉장히 혐오했다 그래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옷을 빨고, 그리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청결을 위해서 면도를 이제 주기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얼굴에 있는 모든 털을 깎고, 심지어 머리털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경우도 흔했다고 하죠. 우리가 이집트의 벽화나 동상을 보면은 이렇게 의외로 대머리가 아닌데 머리털을 다 밀고 있는 경우를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러한 그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간 때가 저희는 이제 중왕조라고 했는데, 자, 이걸 이제 힉소스 왕조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중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제2차 혼란기 그 시대에 이 아시아,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이집트로 넘어와서 이제 통치했던 그 이방인 왕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힉소스 왕조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이 아마도 힉소스 왕조 때 총리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 기원이 바로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요세푸스는 이제 같은 그 아시아의 그 셈족,
셈족 왕조인 그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통치할 때에 같은 아시아에서 넘어온 셈족의 한 청년, 바로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것인데, 또 연대가 맞지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연대,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당시의 역사는 이제 중왕국의 역사였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게 이제 힉소스 왕조와 맞지 않는 것은, 요셉 이야기에서 이집트 사람 가운데 딱 2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그 파라오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주인의 이름 보디발이 나오죠.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그 장인이 바로 보디베라입니다. 이름은 이제 한국말로는 보디발, 보디베라 이름이 이제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이집트 말로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사람은 태양신 그 레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졌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제 그런 뜻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 사건을 이제 중왕국 시대, 힉소스 왕조가 아니고 중왕국 시대로 확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는데, 힉소스인들, 이 아시아에서 넘어온 이 이집트 왕조 힉소스인들은 누굴 섬겼는가? 바로 세트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세트. 바로 이 태양신 레를 섬긴 것은 이 전통 이집트 본토인들이었죠. 그래서 바로 본토인들의 왕조인 중왕국 시대에 요셉이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힉소스 왕조 때 통치했다고 하면은 바로 이런 보디베라 이런 이름과 이제 좀 매치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1차 중간기, 이제 고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제1차 중간기, 이걸 통일한 게 이제 중왕국인데요. 중왕국 역사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제1 중간기부터 잠깐 볼 텐데, 영생의 민주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중왕국이 11왕조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 전까지 혼란기, 대략 한 7왕조에서 10왕조에 해당하고요. 주전 22에서 21세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어떤 그 고왕조 때 신적인 존재로서 칭송을 받았던 그 파라오에 대한 그 비판 의식이 굉장히 들끓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이 평민들은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하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왕국 때는 이 파라오만이 사후 세계를 보장받았다. 죽어서 이제 묻히는 피라미드 안에 이 사람의 영생 복락을 기원하는 그 일종의 그 부적과 같은 거죠. 주술 문서 이런 것들, 이거 피라미드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파라오만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고왕국 때는. 하지만 제1 중간기 이후로는 돈 많은 평민들도 이제 돈 주고 사서 자기가 죽을 때 이제 묻힐 때 이 피라미드 텍스트를 갖고 들어가면 어때요? 같이 묻히면은 자기도 내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다고 보는 것이죠. 제1 중간기 이후로 영생, 내세 민주화 시대가 열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텍스트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일종의 영생 복락을 이제 보증해 준다고 하는 이제 주술사들이 써준 이제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이죠. 자, 11왕조에서 다시 이제 중왕조가 등장하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이제 탄생하지만 이제 파라오는 과거 이 고왕국에서 누렸던 이제 파라오가 신이다 이런 고정관념은 이제 회복 불능 상태가 되죠. 모든 인간은 이제 평등하다는 자각이 이미 이제 쫙 퍼졌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오의 권위는 지방, 이 봉건 제후에 의해서 계속 그 권력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왕국의 파라오는 신적 위치에서 절대 왕권을 행사해서 그런지 이 시대에 만들어진 그 파라오들의 얼굴은 굉장히 근엄하고 안정적이고 평온했는데 그 이후에 그 파라오의 얼굴 모습은 굉장히 한없는 이제 고독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특히 중왕조의 그 12왕조 그 아멘에멧 1세는 자신의 아들 세누스레스 1세에게 교훈을 이제 남겼는데 그게 뭔가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도 속 얘기를 하지 말라. 그리고 잠들 때도 너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라. 너를 지키는 경호원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살당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때 중왕조의 파라오들은 굉장히 고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중왕국은 이제 한마디로 이집트 문화의 황금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바로 테베의 멘투호텝이 재통일하면서 11왕조가 등장하고 이 11왕조와 함께 중왕조가 시작을 하죠. 자, 바로 이 중왕조, 그리고 이 굉장히 짧은 통치기,
주전 2040년에서 1991년까지 굉장히 짧은 통치기, 멘투호텝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11왕조가 이어지고 그 통치권이 당시 총리였던 아멘에멧에게 넘어가면서 평화적으로 제12왕조로 정권이 이렇게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죠. 이 아멘에멧은 12왕조의 창시자이고요. 이후에 8명의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이집트의 문화의 어떤 황금 시대를 구가했던 중왕조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죠. 수도는 이제 이전에 그 테베, 상부 이집트에 있는 테베에서 하부 이집트에 있는 멤피스로 이전을 했다. 자, 이 시기에는 의술과 수학 이게 발달의 그 절정에 이르렀고요. 이집트 문화의 황금 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평화의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될 게 저주문서인데, 저주문서. 이 저주문서는 현실적 어떤 잠재적인 반역자를 제압하고 이 주술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 반역자를 혼내주려고 하는, 이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파라오의 어떤 그 주술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반역자를 제압하는 어떤 그런 문서인데, 문서라고 하니까 뭐 종이에 쓴 글은 아니고요. 이 저주 초기에는 어떤 저주문을 항아리에다 막 써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박살낸 형태, 그런 형태의 저주 문서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어떤 그 포박된 그 포로 모양의 인형의 그 저주문을 쓴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초기에는 이제 항아리에 저주문을 써서 박살낸, 그래서 항아리 파편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포박된 이제 포로 모양의 인형에다가 저주문을 쓴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요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포박된 그 포로 인형, 포로 모양 인형에 저주문이 쓰여 있는. 이 저주문서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뭔가, 우리가 성경 외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이 등장하는 최초의 그 고대 근동 문서가 이 저주문서라고 합니다. 저주문서. 예루살렘의 왕, 아마 까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파라오, 중앙주의 파라오가, 예루살렘 왕도 이제 명단에 넣어가지고, 온갖 이제 그 저주하는 이제 그 말들을 막 써놓고 주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까불지 못하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주문서라고 할 수 있죠. 자, 중앙국의 이 8명의 그 파라오를 한 번씩 볼 텐데, 자, 아멘에멧 1세를 시작으로 세베크 네프루스까지 이어지는 8명의 바로 아멘에멧 1세, 세소스트리스 1세, 아멘에멧 2세, 세소스트리스 2세, 그리고 세소스트리스 3세, 그리고 아멘에멧 3세, 아멘에멧 4세, 세베크 네프루. 자, 요셉이 꿈을 해몽해줬던 그 파라오가 이 세소스트리스 2세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총리로서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그 당시에 파라오는 누군가? 바로 세소스트리스 3세, 바로 중앙국 역사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대왕의 칭호를 갖고 있던 파라오였다는 것이죠. 한 명씩 좀 뭐 간단히 한번 언급해 보면요, 이 아멘에멧 1세 같은 경우, 자, 12왕조의 창시자인데 지방 호족들의 추대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족들의 어떤 그 군대를 갖는 거 용인할 수밖에 없었고, 호족들의 세력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수차례 이런 암살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데 결국 암살당합니다. 아멘에멧 1세가 파라오가 된 게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됐고, 연로해서 이제 또 아들 세소스트리스 1세와 이제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왕세자 섭정제도, 이때 시작된 왕세자 섭정제도는 이 12왕조의 관례가 되어서 왕조의 안정에 이제 나름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멘에멧 1세는 이제 중앙국 파라오들의 이제 업적 중에 하나인 누비아, 남쪽에 있는 지금 수단이죠. 누비아 정복을 이제 이때 처음 시작을 하게 된다. 그 아들 세소스트리스 1세는 이제 부친의 어떤 불안한 정권을 보조하기 위해서 공동 섭정제로 통치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 부친의 시련을 반면 교사 삼아서 번영의 새 시대를 열게 됩니다. 아버지가 시작했던 누비아 정복을 이제 완성해서 누비아 북부를 이제 이집트 왕국에 통합시키고요. 나일강 이폭포까지 진격을 하게 되죠. 나일강 이폭포. 원래 이집트가 여기죠. 근데 이제 이폭포까지 진격을 해가지고 이 누비아, 이 북부의 이 누비아 지역까지 왕국에 이렇게 편입시키게 된다. 자, 그리고 굉장히 정력적인 건축광인데, 이 사람이 만든 이제 오벨리스크 한 개가 현재도 이제 현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왕족이 거주하는 테베,
이 테베의 발전에도 이제 신경을 썼는데, 테베, 여기가 이제 테베잖아요. 상부 이집트는 테베. 12왕조의 수도는 멤피스거든요. 멤피스. 이 테베의 발전에도 신경을 썼는데, 그게 뭔가, 이 테베의 신이 누군가? 바로 아몬 신이거든요. 아몬 신. 근데 이집트의 최고 신은 누굽니까? 태양신이죠. 태양신. 태양신 레. 그래서 이 테베의 신, 그 아몬을 기존에 이제 이집트의 최고 신인 태양신 레와 동일시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제 아몬 신과 태양신 레를 하나로 이제 합칩니다. 그래서 아몬 레 신이 등장한다. 이때부터 아몬 레 신이 이제 등장해서 아몬 신과 레 이게 하나로 퓨전 혼합되면서 아몬 레 신이 등장한다. 이 중앙조 시대의 어떤 그 종교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세소스트리스는 이제 지방 호족들을 철저히 억압을 하는데, 그 증선자인 이제 세소스트리스 3세 때 이 호족 세력을 완전히 이제 종말을 구하고 왕권 강화의 종지부를 찍게 되죠. 자, 아멘엠의 3세, 아멘엠의 2세,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세소스트리스 2세 같은 경우는 뭐 정복은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고 이제 무역이 주된 관심사였다. 이제 평화의 시기였고요. 광범위한 국제 교역의 증거들이 많이 이제 발견됐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번영을 누리던 시기가 또 이 시기였다. 그리고 이미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세소스트리스 3세 중앙국 역사에서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제 파라오죠. 이 사람은 누비아 정복을 다시 대규모로 재개하게 되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이제 셈나 지역까지 확장을 하고, 일련의 요새들을 만들면서 이집트 국경을 남쪽으로 굉장히 놀랍게 확장을 시킵니다. 또 평화를 바탕으로 이 페니키아, 이 크레타와 이제 무역을 활발하게 했고요. 그리고, 행정체제를 이제 개혁을 함으로써 지방 호족들을 국왕의 지방 관료로 전락시키면서 왕권 강화의 종지부를 찍었다. 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멘엠 3세, 아멘엠 4세, 그리고 그 누이였던 세베크 네프르가 통치하게 되는데, 뭐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허약한 그 왕조였기 때문에 마지막 파라오였던 세베크 네프르를 이제 끝으로 해서 이집트는 이제 다시 통일 시대가 끝이 나고 다시 이제 분열이 되면서 제2차 혼란기로 넘어가게 되죠. 이러한 중앙국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또 총리로 사역을 하고, 또 그 시기에 야곱과 이스라엘 권속들이 이집트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 오늘 이제 이야기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